이 일본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적고 유물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고고학계의 슈퍼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신의 손이었거든요. 땅만 들어가면은 유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물을 몰래 묻어놓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짠 하고 발견하는 것처럼 끝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 당시 일본에서 수장이었던 요시다가 와, 하늘이 일본을 살렸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우리도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이런 것들을 맞았다 그러는데 일본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직무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길고 복잡한 일본사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일본 역사 길고 일본 역사 정말 길거든요. 그런 긴 역사를 단박에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시대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거는 사실은 이게 띄어쓰기 없이 써놓은 문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띄어 있느냐 혹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띄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문장의 띄어쓰기라는 거는 사실은 역사의 시대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하면 문장을 띄어 있는 것처럼 의미가 통하면서 기억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사를 시대 구분하는 방법은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일본사의 시대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첫 번째는 뭔가 최초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들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막부의 흥망성쇠. 즉 어떤 막부가 태어나고 어떤 막부가 무너지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일본 역사를 시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시작은 이제 토기가 최초로 시작하면 조몬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하면 야요이 시대. 그리고 고훈이라고 굉장히 큰 옛 무덤이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나면 고훈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은 처음에 이제 최초로 수도를 정한 게 아스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라. 그러면 나라 시대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헤이안으로 옮기면 헤이안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막부의 흥망성쇠는 가마쿠라 막부가 태어났다가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고 그리고 센코쿠 전국 시대라고 막부가 권위가 사라지고 그리고 다이묘들이 전국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로 갔다가 에도 시대, 에도 막부가 들어섰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메이지 시대로 나갑니다. 자, 이 좀 복잡한데 이거를 한 11음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사를 하는데 이거를 기억해주면 되게 편한데 조야 고아 나헤 가무 세네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훈 시대 그리고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센코쿠, 에도, 메이지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일본사를 단박에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 일본사는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 조몬 시대부터 시작하나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배우실 때 한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 역사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구석기가 아니고 조몬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조몬 시대라는 거는 이 조몬 토기가 생겨서 조몬 시대거든요. 조몬이라는 거는 새끼줄 무늬라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사 시간에 그 빗살무늬 토기 들어보셨나요? 빗살무늬 토기처럼 일본도 새끼줄 무늬 토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석기 시대랑 맞닿아 있어요. 조몬 시대가 처음 시작하는 게 보통 기원전 1만 년 전, 이게 보통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몬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이전에 구석기 시대는 없나?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두 가지 지점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안 하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에는 구석기 유물이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구석기 유물이 처음 발견된 게 거의 20세기 중엽에 처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구석기 시대 유물도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몇만 년 전, 즉 구석기 시대도 굉장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한 가지가 있고 구석기 시대 때 일본 열도는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독특한 역사랄까요? 일본만의 고유한 역사가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신석기 시대, 즉 조몬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일본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적고 그리고 시기도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일본 고고학계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고고학계의 슈퍼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신의 손이었거든요. 이 신의 손이 왜 신의 손이냐면 땅만 들어가면은 유물이 나옵니다. 놀라운 거는 처음에는 3만 년 전인가 4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만 년, 30만 년, 70만 년 전 유물까지 발견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나중에는 사기였다는 게 발견됩니다. 이 사람이 유물을 몰래 묻어놓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짠 하고 발견하는 것처럼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일본의 신문사 하나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발견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2000년도에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일본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뒤로도 일본은 구석기 시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조몬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구석기 시대는 뭐 유물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조몬토기는 사실 1960년대에 최초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 세계 최초의 토기라고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왜 굳이 일본에서 동아시아의 끄트머리인 그때 물론 구석시대는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서 세계 최초의 토기가 발견됐는가? 이건 사실 고고학계의 약간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연대가 올라가고 후기 구석기 시대 한 15,000년, 14,000년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몬토기가 일본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걸로 자리매김이 된 것입니다. 수렵채집 생활을 하다 갑자기 벼농사가 시작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몬 시대가 보통 12,000년 전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요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300년 전까지 그때까지 일본은 대부분 수렵 채취 시대입니다. 수렵 채취는 이제 뭐 나무에서 열매 따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통은 늦어도 수천 년 전에는 농경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농경이 물론 뭐 원시 농경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농경은 300년 기원전 300년경에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를 야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웃기죠?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는 보통 이거 신석기 혁명이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신석기 혁명은 신석기를 만들어가고 혁명이 아니고 신석기 혁명은 보통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석기 혁명의 이 두 가지 축을 이루는 게 농업혁명과 도시혁명 이걸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신석기 시대긴 했지만 하지만 농업이 엄청 늦게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선사 시대의 특징은 토기는 거의 세계 최초 수준이고 그리고 농경은 엄청나게 늦은 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거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굉장히 늦게 지은 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최초의 문명이 생긴데 이런 데들은 농경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원시 농경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 건 훨씬 더 후대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게 농경이 이렇게 쭉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작곡도 좀 짓다가 벼농사 나중에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일본은 재밌는 거는 수렵 채집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농사를 그것도 제대로 관계시설 갖추고 그다음에 막 농기구 들어오고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기보다는 뭔가 유입이 됐다. 즉 한반도에서 들어간 사람들 이거를 도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본말로 도라이진이라고 부르는데 한반도나 혹은 중국 대부분 이제 한반도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벼농사 기술, 벼농사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본격적인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역사가의 정설입니다. 일본의 옛 무덤이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이게 놀라운데, 이게 좀 일본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몬토기라는 게, 물론 그 뒤에 21세기에는 중국에서 약간 더 오래된 그런 토기들도 발견되지만, 일본에서 세계 최초의 토기가 발견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피라미드보다 더 큰 무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좀 웃긴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몬 시대,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다음에 이제 고훈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훈이라는 건 고분, 옛 무덤이라는 일본 말인데, 이 당시, 즉, 기원전 3세기 후반쯤 가면, 일본에 엄청나게 커다란 옛날 무덤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이것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있는 다이센 고분이라는 곳이 제일 유명한데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수백 미터예요. 피라미드가 제일 큰 게 그 푸쿠항의 대피라미드라고 거기에 한 변의 길이가 230m쯤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엄청나게 큰 거죠. 물론 이거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그 넓이에다가 돌을 다 쌓은 거고 큰 돌을 이거는 그냥 그런 넓이의 무덤을 조성을 한 거니까 그래도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무덤을 보통 전방후원분이라고 부르는데 방이라는 것은 네모났고 그러니까 앞에 쪽은 네모났고 후원 뒤에 쪽은 동그래요. 이거를 위에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그냥 열쇠 구멍 있죠. 열쇠 구멍처럼 보입니다. 뭔가 신비한 상징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무덤이 등장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간단하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그런 무덤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정치 권력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야마토 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무덤들이 처음 생긴 게 이제 나라현에 있는 야마토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고훈 시대라고 부르고 야마토 시대라고 안 부르냐? 물론 야마토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야마토 시대라고 부르기에는 여기에 대한 기록들,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덤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 다음엔 고훈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황은 이집트 파라오보다 권력이 컸나요? 예, 그리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더 큰 무덤을 지었으니까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본 천황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보통 천황이라는 이름이 7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는 대왕, 오김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왕이라고 이제 부르다가 천황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끗발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우리는 천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부분 언론에서는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천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수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학계에서는 다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어떤 고유명사들은 그 나라에서 불러주는 대로 부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여행하는 일본사 책에서는 덴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황이 일본말로 덴노거든요. 천황이라고 쓰고 이제 덴노라고 있는데 마치 뭐 독일에도 황제 이제 카이사르 시저라는 황제를 카이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가서는 짜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덴노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이게 좀 일본사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덴노의 앞으로는 이제 덴노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덴노의 권력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덴노가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권력을 좀 키운 다음에 곧바로 권력 투쟁에 들어갑니다. 누구랑? 귀족이랑. 사실은 덴노라는 것도 이제 귀족의 한 우두머리 귀족 정도에서 이제 그게 올라간 거니까. 사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삼국시대나 신라시대나 서로 귀족들이 왕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 덴노는 한 가문에서 쭉 나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덴노랑 귀족이랑 이게 굉장히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덴노의 권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귀족의 덴노의 권력이 세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가문이 두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가씨, 소가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고 하나는 후지와라씨. 소가씨가 먼저 굉장히 권력을 잡고 있다가 얘 을사해변이라고 덴노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셌던 소가씨 세력을 추천해버려요. 거기 소가노 오마코라고 그 제일 그 가문의 수장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덴노의 그 권력이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덴노의 권력이 회복이 돼갖고 좋아졌냐? 하지만 그때 을사해변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후지와라씨입니다. 후지와라 씨가 바로 권력을 잡고서는 사실은 권력을 잡는 게 이제 보통 외척, 왕조 시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고 외척으로서 자신의 딸을 천황의 덴노의 와이프 황후로 들이면서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가 씨와 후지와라 씨, 나중에 후지와라 씨가 거의 천황을 이제 능가하는 천황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그런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천황의 권력, 덴노의 권력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막부 체제로 들어가면 더 줄어들죠. 일본의 무사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덴노랑 귀족이랑 권력 싸움을 했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싸움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의 군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평소에는 농사 짓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제 군사를 삼는 건데 이게 그 천황이 덴노가 귀족들이랑 본격적인 싸움을 하면서 덴노가 자기가 황위를 물려주고 상황 즉 한 발짝 물러선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상황들이 원정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상황 권력과 그리고 귀족 권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무사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실 무사단들이 없었어요. 무사단들이 처음 등장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체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무사 가문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도 알고 있는 사무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는 한자로 모실 시자를 씁니다. 즉 모시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원이라고 볼 수 있죠. 경원으로 사무라이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가문, 무사 가문을 이루면서 굉장히 큰 무사단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사단이 성장을 한 다음에 덴노도 상황도 이런 무사단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귀족도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굳이 우리가 남의 권력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싸워갖고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면 되지. 그래서 무사단들이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이 무사 가문이 거기서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헤이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나모토 씨입니다. 헤이시와 미나모토 씨가 권력을 가지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거를 겐페이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전쟁이어서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겐페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하죠? 아니 헤이시랑 미나모토 씨랑 싸우는데 왜 겐페이인가? 페이씨를 음독으로 읽으면 페이씨가 되고 그리고 미나모토 씨를 음독으로 읽으면 겐씨가 됩니다. 그래서 겐페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겐페이 전쟁의 결과 승리한 게 바로 미나모토 씨입니다. 미나모토 씨가 자신의 근거지였던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운 것이 바로 막부 정권의 시작입니다. 이때의 그 가문의 수장은 쇼군, 이제 한자로 쓰면 장군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덴노가 내려줍니다. 천황이 내려주는데 이 쇼군이라는 장군이 실질적으로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로마치 막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면서 서로 이제 막부를 세우겠다고 싸우는 게 바로 센코쿠 시대, 전국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사람들 무시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왼수인데 일본 사람들 무시 좋아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코쿠 시대, 즉 전국 시대에는 혼란기가 원래 영웅이 나는 법 아닙니까? 삼국지를 보더라도 삼국지라는 굉장히 혼란기가 있을 때 굉장히 영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코쿠 시대의 영웅이 나오고 보통 센코쿠 시대의 3영웅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뒤를 이은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것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센코쿠에 3영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다 같은 경우는 뭐 크진 않았지만 나름 영주 지방이고 다이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물론 굉장히 세력이 한미하긴 했지만 그런 출신입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이에요. 정말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더군다나 출발을 아주 하급 사원부터 시작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의 이제 저 밑에 이제 사원이 됐는데 오다가 어디 들어갈 때마다 오다의 신발을 품속에 품습니다. 따뜻하게 겨울이라서. 그래가지고 항상 오다가 나왔을 때 그걸 딱 놓고서는 따뜻한 신발을 신깁니다. 그 정도로 자기 관리와 노력이 철저했고 타고난 실력 하나로 농민 아주 미천한 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성도 없었어요. 성도 나중에 받은 겁니다.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래서 일본을 통일하게 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이 센코쿠의 3영웅들이 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다 같은 경우는 혁신의 오다라고 불립니다. 완전 뭐라 할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업가라 그럴까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 주저하지 않았고요. 철포등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그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죠. 말씀드렸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계룡남이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 이 양반이 좀 대단한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보통 기다림의 화신이라고 불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세력이 한미했기 때문에 이게 이곳저곳 인질로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 때를 기다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거든요. 그런데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를 처리하는 데까지 15년을 기다립니다. 15년을 기다리고 왠가 꼼수를 다 써가지고 결국은 히데요리를 죽게 만들고 전국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담 같은 게 있는데 오다가 쌀을 찢고 그리고 하시바는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옛날 성인데 하시바가 밥을 하고 결국 먹은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특히 재미있는 게 이제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이 세 영웅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질 급한 오다는 뻐꾸기 죽여버리고 우리 꾀가 많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뻐꾸기를 어떻게든지 가머니스로 속여갖고 울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기다림의 화신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뻐꾸기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물론 뭐 오다도 굉장히 그 통일에 근접해 갔고 하지만 오다는 이제 부하의 배신으로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 병사하죠. 60세인가? 조금 넘어서 병사하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0 넘어서까지 아주 그냥 떡덩어리고 잘 삽니다. 에도 시대 도쿄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자, 이제 센코쿠 시대를 거쳐서 에도 시대로 들어옵니다. 에도 시대는 아시다시피 에도는 도쿄의 옛 이름이고요. 에도에다가 막부를 설치해서 에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에도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이 드디어 없어집니다. 평화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농업에 전념을 하게 돼서 번영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갖고 이 번영의 시대가 계속 지속돼서 18세기 도쿄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이룬 제도들,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크게 그 막부에서 했던 걸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무가 제법도라고 이 무가들, 즉 다이묘들, 지방의 영주들이 꼭 지켜야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략 결혼해갖고 둘이 손을 잡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막부의 쇼군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간섭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진 성을 수리하는 것도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함부로 허락 얻지 않고 수리를 하게 된다. 잘못 걸렸다. 그러면 영지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영지를 바꾸거나 저기 벽천으로 쫓아버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다이묘들, 영주의 세력을 견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근교대라는 게 있는데요. 참근교대라는 것은 모든 전국의 영주들은 1년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도쿄에서 살다가 자기 땅에 살다가 도쿄에 살다가 자기 땅에 살다가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영주가 이제 들어와 있으면 약간 인질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의 가족들도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지를 잡는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참근 교대를 하는데 이 수천 명이 움직이거든요. 남자들 수천 명이 보통 움직이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게 또 가오가 있지, 우리가. 이 일본 영주들이 가오가 있으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전쟁도 다 돈인데 세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이 길에 뿌려지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여행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밌는 거는 그 일본에 있던 고카이도라고 이 오데로라고 이 옛날 길들이 남아있거든요. 옛날 길들에서 중간중간에 그 연희숙 그런 숙소들도 있고 그냥 쉬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에도 시대 때 여행 가이드북이 나옵니다. 에도 시대 때는 정말 그런 상업 그리고 상업을 하니까 이제 그 수공업들 그리고 여행업, 관광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사실 관광업 발전된 건 또 하나는 에도 시대 때는 이제 신사참배 특히 이세신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평생에 이제 신사를 참배하게 되니까 이런 보통 사람들 이 영주들만 참군교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업들이 발달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에도 시대가 쭉 지나가가지고 에도 시대 막부가 취했던 정책이 보통 쇄국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쇄국 정책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사실 일본 학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쇄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 문을 꽁꽁 닫는다는 건데 우리도 나라 문을 닫았고 일본도 나라 문을 닫았는데 일본은 미국이 강제로 열었고 우리는 일본이 강제로 열었고 근데 왜 일본은 성공을 해가지고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우리는 실패를 해서 식민지로 떨어졌을까? 여기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쇄국 정책은 완전 쇄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서양에 있는 모든 세력과 통용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네덜란드 세력과는 막부가 무너지기 이전까지도 계속 네덜란드와는 소통을 했습니다. 즉 서양 문물이 확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데지마라는 나가사키에 있는 조그만 인공섬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되게 적거든요. 그런 데지마라는 조그만 인공섬에 네덜란드 사람들을 몰아놓고 너는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 나오면 안 돼.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나오면 안 돼 해놓고 네덜란드 사람들이야 일본 시장에 이제 서양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통교를 했는데 네덜란드를 통해서 학문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통 난학, 이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를 이제 한자로 푸는 건데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1854년일 텐데 문을 연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서양의 문물들,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락이 발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막구만 그랬던 것들이 아니고 그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들도 자체적으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건데 우리나라는 이 고려 시대 때부터 거의 중앙 집권으로 해갖고 중앙이 꽉 틀어지고서는 다 이걸 파견하잖아요. 지방관들을요. 지방관들이 대대손손 거기를 자리 잡지는 않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없어요. 그 더군다나 조선시대 때는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심지어 그 기한도 굉장히 짧게 정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린 거죠. 일본은 영주들을 대대손손 세습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했던 무가법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세습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들을 키우거든요. 특히 여기서 웅번이라는 것들, 일본말로 유황이라고 그러는데 웅번이 등장을 하는데 웅번은 그 막부 즉 에도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대부분은 그 가고시마, 그 큐슈의 쿄난다에 있는 그런 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웅번이 자체적으로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행하는 일본사 여행을 해보면 가고시마라는 그 옛날 사스마번에 있었던 자리에 가면 거기 생가넨이라는 그런 가장 유명한 정원이 있습니다. 이 사스마번의 번주가 운영을 했던 곳인데 여기에 반사로라는 터가 있어요. 반사로를 만들었던. 반사로는 용광로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 용광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용광로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철을 녹여가지고 대포랑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어요. 놀라운 거는 이거를 책을 보고 만든 겁니다.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으로. 나랑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양 책들이 들어오거든요. 책을 보고선 이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야지 중국이 그 아편전쟁에서 당한 것처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만듭니다. 심지어는 만들어가지고 이 사스마번이 이제 약간 기고만장합니다.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판 해볼만해. 그래갖고 그 영국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번이 따로 영국이랑 전쟁을 벌여요. 뭐 큰 전쟁은 아니었고 이게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을 참수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물론 전쟁 벌이자마자 깨갱하고 끝납니다. 그때 알았던 게 그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군대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세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세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웅번들 그 다음에는 이 웃기게도 사스마랑 그 영국이랑 사이가 좋아집니다. 영국이 사스마에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군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웁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사초동맹이라고 이 번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이 바로 나중에 가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옹립하는 메이주신을 하는 굉장히 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다시 정리를 하면 에도 막부 자체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방 정권들, 즉 번들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근대화의 길로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아까 난세에는 영웅이 나온다고 센코쿠 시대에 영웅이 나왔듯이 이 메이지 시대도 메이지 유신도 굉장히 혼란기거든요. 뭐 내전도 막 두세 차례 일어나고 막 굉장히 혼란인데 거기서도 또 굉장히 유명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 영웅들이 나와서 보통 여기도 삼걸, 일본 사람들 3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도 영웅이 유신 삼걸이라고 있습니다. 기도 다카요시랑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오쿠모 도시미치 이 뭐 사람들 가면은 이거 되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유신 삼걸보다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마지막 쇼군이에요. 마지막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라고 이 사람이 결국은 권력을 덴노한테 넘기거든요. 덴노한테 넘깁니다. 물론 자기는 권력을 넘기더라도 권력은 덴노가 가져가더라도 자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버금가는 권력을 누릴 것 같다라고 머리는 굴려요. 근데 덴노가 권력을 딱 받은 다음에 그 유신지사들, 유신을 이끌었던,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 완전히 영지를 다 뺏어버리고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에도에서 이게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아마 천황군을 이끌고서 정부군을 이끌고서 메이지 정부군을 이끌고서 가는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이 요시노부가 맡겼던 사람이 항복을 합니다. 거기서 쇼부를 쳐가지고 거기서 무혈 입성을 해요. 무혈 입성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요시노부가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낙향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유신 삼걸은 막 칼에 맞아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그래서 다 제명대를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쇼군이었던 요시노부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삶을 누리고요. 이 사람 취미가 자전거였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제 사진 찍는 게 취미였는데 그런 취미를 누리면서 평생 잘 삽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성공한 거는 사실은 이 유신 삼걸의 영향도 있지만 마지막 쇼군이 지금 누구처럼 마지막까지 버티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 권력을 왜 주냐. 이렇게 했으면 되게 이게 늦어지고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났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들을 함으로써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으로 무조건 항복한 일본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역사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보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큰 비극을 불러오긴 합니다. 그리고 안 됐기 때문에 성공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낙후된지요. 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을 하고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최초로 서구의 어떤 제국주의 열강이 들어가는 성과를 올리거든요. 나름대로 성과죠. 물론 식민지 입장에서는 나쁜 놈들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성과를 올리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자폭탄을 2발 정도 맞고 굉장히 그동안에 쌓았던 것을 다 물을 돌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망하죠. 망해가지고 전후에는 굉장히 복구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사실은 일본이 다시 살게 된 거는 비극적이게도 한국전쟁 덕분입니다. 한국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 일본의 수장이었던 요시다가 와 하늘이 일본을 살렸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 전쟁 물자를 어디서 가져갑니까?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죠. 더군다나 요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들은 승전국들이 소위 말하는 승전국들이 완전히 군대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제를 다 시켜버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평화헌법 정하고 완전 무장해제로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교두보로서 그 일본의 재무장들을 암묵적으로 허가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그런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군사기지 이런 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정책으로 쭉 바뀌는 와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50년대 일본 경제 엄청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64년에 도쿄올림픽,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서울올림픽처럼. 그 다음에 70년에 오사카 엑스포. 이런 큰 국제대회를 열면서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도 올림픽 이후에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이런 것들을 맞았다 그러는데 일본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진무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진무라는 거는 일본 최초의 천황 덴노의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입니다. 진무 덴노 이래 최대 호황을 맞아가지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진국 일본의 대열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구완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쓰는 작가고요. 최근에 여행하는 일본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가 여행하며 공부하는 일본의 역사라는 좀 약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잡지 기자를 오래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근로생활자 겸 말로생활자라고 부르는데 글도 쓰고 말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일본사를 썼는데 사실은 일본사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사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 혹은 일본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전까지 일본사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사 전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일본사 저희는 이제 옆에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가 있어서 수업을 들어야 돼서 제가 일본사 수업도 듣긴 했는데 제가 뭐 그때 공부도 안 하고 나이롱으로 들어서 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일본사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일본사를 알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역사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한 나라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교류를 시작한 게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 옛날부터 일본과 중국, 특히 중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무리로 한 블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 일본 여행을 하는데 즐겁죠.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데 즐거우시라고 이걸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일본사를 안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 뭐 꼭 바른 역사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니까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일본사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보통 일본사를 아시는 분들도 저도 그랬고요. 일본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외놈의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고대사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우리가 다 물려주고 다 이렇게 줬는데 이놈들이 근대사에 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를 삼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물론 그 맞는데요. 이 역사를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가 납작해집니다.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런 행동들을 했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한번 가보시고요. 야스쿠니 신사는 도대체 왜 그런 걸 만들어 놨고 왜 거기에 그렇게 전쟁 물자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본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일본의 자이니치 일본 가면 좀 일본 제1조선인들에 대한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그 오사카에 있는 스루아시를 가시면 스루아시라는 그 옛날의 자이니치들 일본 제1조선인들이 살던 곳에 가시면 그런 역사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여행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일본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일본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일본서기에 만삭의 황후가 신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와서 칼 한 번 안 쓰고서는 다 사만이 정복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일본 서기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영원 같은 경우는 일본 서기가 더 정확한 기록이었고요. 일본 서기의 기록들이 되게 풍부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전라도 천년사라는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 천년사에서 해당 부분을 빼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서기에서 주장하는 말을 썼다 그래서 그거를 뺀다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국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광개토 왕릉 비도 사료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무엇이 진짜로 취할 만한 내용인가는 당연히 사료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빼서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일본 서기에 있다 그래서 그걸 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특히 식민사학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민사학이 물론 있었습니다. 식민사학이라는 게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사학이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정체성론. 한국인들은 늘 정체돼 있었다. 그 다음에 타율성론. 이런들 팽이근성. 맞아야 돌아간다. 라고 일본이 정복해서 열심히 이걸 때려줘야지 돌아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그런 무리수들을 두긴 했는데 또 하나는 만선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만선사관. 이건 뭐냐면 만주와 조선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근데 웃긴 게 소위 말하는 민족사학, 제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환단곡이라는 책들 이런 데들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 우리 민족의 뿌리는 만주. 결국은 중국 전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걸 퍼뜨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사학의 동전의 양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식민사학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일본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본 서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했던 그런 사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여행도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살아가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더 할까요? 네. 책 많이 사주십시오. 제가 여행하는 일본사를 시작으로 여행하는 중국사, 여행하는 동남아사, 여행하는 유럽사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꼭 필요한 역사들만 모아서 책을 시리즈로 낼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일본사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여행하는 중국사, 여행하는 동남아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